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뉴욕 증시는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 해 동안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다우 지수가 13% 그리고 나스닥과 S&P가 20%대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2024년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에는 동반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 이 3조 달러 중에 만기가 짧은 단기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불안이 가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6시 5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1.34% 상승하면서 94,674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리플을 살펴봤을 때는 10.48%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 서비스 업체죠. SBI가 리플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라스베가스 호텔 앞에서 이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7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31일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M7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낙폭을 좀 크게 키워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IT 외국인 전문직 취업을 위한 이 비자에서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 기업들은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주가가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2.33% 떨어지면서 31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초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에 지금 배터리 메가팩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가는 3.25% 떨어진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는 잠시 후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새해는 힘차게 시작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19,31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3% 하락하면서 5,800선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07% 하락하면서 42,5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1월의 두 번째 거래일까지 이어지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기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결국 하락 반전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죠. S&P 500 지수는 올해 57번이나 역대 최고치를 만들었고 다우 지수는 47번, 나스닥도 38번의 최고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AI 산업의 발전 등 2024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비록 마지막 날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증시의 연간 성적표는 지수가 날아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4.573%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조금 하락하면서 4,98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WTI 원유 가격은 0.19% 하락하면서 배럴당 71.7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들 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건데요. 애플은 0.71% 하락하면서 250.4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시총 4조 달러까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2.33% 하락했습니다.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요. 한 해 동안에는 178%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거래에서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78% 하락하면서 421.50달러에 마무리했고요. 아마존 역시 0.86%,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97% 하락하면서 585.5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초기 AI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면서 한 해 동안 6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3%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403.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전 거래일에도 3% 넘게 밀렸었죠. 그런데 31일 거래에서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다만 1월 2일에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89.3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자칩을 호재 삼아서 상승하던 주가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엠러빈입니다. 3.44% 하락하며 마지막 거래일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뉴욕 증시의 상승률 1위 기업이 바로 엠러빈입니다. 이 디지털 광고업체 엠러빈은 올해 초 시가총액이 약 130억 달러였지만 올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70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엠러빈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게임 부문은 상대적으로 좀 느린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타겟팅 기법의 발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게임 열풍을 타고 상장한 엠러빈은 작년에 엑손 2.0 광고 검색 엔진을 출시해서 자사의 게임 앱과 기술을 라이선스한 스튜디오들에게 타겟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러빈의 이익률은 1년 만에 12.6%에서 36.3%로 상승했고요. 최고 경영자 에던 포로기는 어느새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1.58% 하락하면서 13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텍사스 기반 전력회사 비스트라 에너지의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내림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말 눈부신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AI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무려 270%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스트라는 지난 5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서 청정 에너지로 투자자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반사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2.66% 하락하면서 37.2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주식이나 ETF, 옵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식의 호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로빈후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암호화폐인데요. 3분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600만 달러로 전체 순 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로빈후드의 이용자들도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본크 같은 알트코인까지 약 10개의 암호화폐를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소 하락하며 한 해 마무리를 했지만 1년간 큰 성장을 이룬 동력이 암호화폐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올해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헤드라인은 2025년 전력 질주를 위한 전략은 올해 전반적인 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타랠리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24년 산타랠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게도 연말 들어서는 그 미국 시장이 좀 동력을 잃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일장만 보더라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고 또 30일달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 M7까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마지막 그 거래일쯤은 대표님이 뭐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산타랠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말 폐장하기 5일 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날짜로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주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차익 매물 출회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연말 맞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들 변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이제 같이 나타나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올해 내에 이제 현금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연말이 지나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봐서 뭐 각 이제 포트폴리오가 각 이제 투자 자산이죠.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 일정 포지션을 갖게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작년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높아진 주식 비중만큼 낮춰서 그걸 이제 채권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4.575%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채권 금리가 우상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채권은 주식과 이제 대체 관계다라고 대체 투자 관계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으로 가는 일정 자금이 채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도 증시를 좀 약세로 만들었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산타 랠리가 끝나는 날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양일간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약한 산타 랠리가 예상보다는 조금 약하게 뭐 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산타 랠리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아마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을 맞이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났었고 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됐다라는 점이 증시를 조금은 흔들리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 뭐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기간을 제외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전체가 산타랠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랐고 3대 지수 수익률을 제가 봤더니 다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으로만 보더라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증시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린 게 역시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최고가가 이제 신고가가 이제 57번 경신이 되면서 연간 이제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일단 뭐 연말에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4년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누적 수익률이 53%를 기록을 할 만큼 1997년, 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47번 경신을 하면서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도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38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9%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 시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이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 중반에서 3%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 3분기에 이제 3%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4분기에도 3%에 근접하는 그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경제 성장률이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달 6.8%, 그러니까 PCE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6.8%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뭐 지금 6.8%에서 계속 내리면서 지난 11월에는 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올해 이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대 중반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도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안정된 물가 뭐 골디락스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서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가장 뭐 계속 그 정책의 근간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의 성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만큼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금융주나 AI, 로봇,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AI가 가장 뭐 시장에선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 3.0을 공개한 이후에 AI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뭐 AI에 대한 열광이 단순하게 열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뭐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뭐 AI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구글이나 오픈 AI, 뭐 MS, 뭐 알파뿐만 아니라 뭐 메타까지 해서 뭐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분기당 수십억 달러에서 뭐 1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AI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이유는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던 게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기세가 그대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역시나 올해의 키워드 AI였습니다. AI에 대해서 내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죠. 올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엔비디아도 말씀해 주셨고 브로드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쪽 반도체 쪽은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살펴봤더니 인텔만 좀 부진을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살펴보니까 한 60%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유독 인텔만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보였을까요? 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한때는 뭐 글로벌 반도체의 제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뭐 절대적인 1위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지금 PC에 들어가는 CPU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뭐 세계적인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텔이 그런 이제 한때의 그런 이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잘못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뭐 계속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PC 시장 내에서 뭐 지금 프로세서가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뿐만 아니라 AMD가 많이 쫓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경쟁사가 많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 계속 1등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이 이제 보수화됐고 조금 경직화됐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점이 조금 더디게 받아들이면서 AI 시대에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관련된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도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에 이어서 3위로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에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에 지금 기존의 이제 CEO가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실적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이런 이제 회복대가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게 과거에 인텔 같은 경우는 R&D에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R&D 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타 회사로 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R&D에 대한 기술력 이 그만큼 약화됐다라는 게 이런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회복이 좀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좀 바꿔보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파운드리 관련된 뭐 파운드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종합 반도체에서 팹리스 회사로에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옛날에 그런 이제 인텔에 대한 그런 모습을 찾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 전까지는 주식 흐름도 좀 더 부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이어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키워드를 놓쳐버린 게 인텔이 이 주가 부진까지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2025년에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에 좀 시선을 둬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AI였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여전하게 AI 키워드로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AI는 뭐 이제 계속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AI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브렉일 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출시를 이제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블랙웰 칩이 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뭐 시장 예상보다는 더 좋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의 생성형뿐만 아니라 추론형 AI로도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생성형에서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이제 추론형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론형 AI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론형 시장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도에 한 60억 달러 정도에 이제 불과한 그런 모습인데 2030년도에는 1,430억 달러로 뭐 지금 뭐 한 200배 이상 지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론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뭐 여러 이제 팹리스나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론형 AI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2025년에도 그렇다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으면 계속 가는 또 이제 그런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에 대한 그런 흐름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AI 칩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이제 선두주자죠. 엔비디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웰 칩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론형 AI 칩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관련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성장률 자체는 뭐 작년과 같은 그런 이제 뭐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성장세는 있긴 하겠지만 성장폭은 좀 율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출연형 관련돼서 브로드컴, 뭐 작년 말서부터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HBM D램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국내에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뭐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은 전부 HBM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 3개의 회사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AI 칩을 이제 추론형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론형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AI형 추론형 칩을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강력한 TSMC, 뭐 관심 있게 이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나 아니면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올해 이런 이제 AI 시대가 이제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씀 주셨으니까 올해도 얼마나 상승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달리는 말로 보자면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테슬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달리는 말들에 올라타야 될까요? 아니면 달릴 준비를 하는 말들에 올라타야 될까요? 네, 뭐 두 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게 한번 그러니까 그 탄력 상승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달리는 말에 단기적인 룰은 올라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포모 현상까지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추격 매수들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런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테마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약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조금 과평가되는 그런 이제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한 30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예상 PER을 갖고 있고요. 뭐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는 PER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고평가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월 중순서부터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있게 되니까 이런 실적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팔로우업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경제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일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실적세가 호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금융주 관련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금융주 같은 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월가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경제, 완화된 이자율, 그리고 차기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친화적 정책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죠. 미증시의 기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는 최근에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2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2년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도 더욱더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더 낮은 이자율을 만나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급등했다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상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걱정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미 주식시장의 3연패를 기대하는 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미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던 인텔과 브로드컴은 희비가 엇갈리는 한 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독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AI 반도체 시장을 주문형 반도체 ASIC으로 공략하며 브로드컴은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반면 PC용 CPU 분야의 황제였던 인텔은 AI 전환에 뒤처지면서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6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현지 시간 30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상장기업 10곳 중 3곳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컴이죠.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은 연초 대비 117%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더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AI 가속기 생산 소식과 맞춤형 AI 가속기 생산은 브로드컴을 시장에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인텔은 연초 2015억 달러에 달하던 기업 가치가 85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이제는 인텔 전체의 매출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재개편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코앞에 둔 뉴욕 증시. 주식뿐만 아니라 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주인공을 향해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 등 실물 자산의 고정, 즉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해서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약 110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022년 한때 1,800달러를 넘겼지만 이후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등의 폭락 여파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합계는 2,050억 달러, 한화 약 3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다시금 찾아왔고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 대부분이 미 국채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 미 국채 매입을 촉진하고 달러 지배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관할할 통일된 연방 규제 기구가 없는 점은 다소 주의할 점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드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물수는 2023년 11월보다 12.1% 높았고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계약 없이 최소 60일 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주택 매물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코어로직의 수석 경제학자 셀마 헵은 보고서에서 가격과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과 부동산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제거되면서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진 것처럼 주택거래 시장에도 비슷한 심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택거래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원유의 가격은 약 3% 하락하면서 원유 가격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로 수요 회복이 정체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더해 미국과 다른 비오펙 생산국들의 원유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2024년 거래 마감일이었던 화요일장에서 브렌트 원유 선물은 65센트 상승하며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WTI 선물은 73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71.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2023년 최종 종가 77.04달러에서 약 3% 하락한 반면 WTI는 최종 결산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수요가 반등하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가격 충격이 다소 사라지면서 지난 몇 년간의 최고가에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IEA는 오펙과 동맹국들이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2025년 4월까지 생산량 증가 계획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석유 시장은 흑자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우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주가는 그동안 등락 그리고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현재 주가를 조금 떨어진 채 지금 60.32달러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종합 운송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출발을 했는데 이 라이드 헤일링이란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그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이용을 할 때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사를 통해서 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얻는 방식입니다. 우리로 생각을 하자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버가 라이드 헤일링을 제외하고도 차량 공유, 음식 배달, 화물 운송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 매출 분포도입니다. 매출 분포에서 절반 이상이 바로 차량 공유 플랫폼 모빌리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로 봤을 때도 절반 이상 굉장히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가장 넓은 게 음식 배달로 3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화물 운송 부분이 10%대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영업이익이 차량 공유 이 모빌리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분기별로입니다. 22년 1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매출 분포도를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크게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공유 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무려 20%나 늘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다시피 굉장히 크게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의 거래액 자체만 따져봤을 때도 YOY 대비했을 때 무려 24%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2분기에 이어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세를 이렇게 그려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액이 성장했습니다. 플랫폼 활성 이용자 수 그리고 또 이용 빈도 증가에서 기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최소 이 YOY 대비했을 때 2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와 음식 배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빌리티 그 외의 부분에서도 수수료율도 점차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비용 등 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20% 오른 112억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이 YOY 대비했을 때 무려 169%나 성장했습니다. 1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2분기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순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만한 곡선 형태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우버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우버의 영업이익은 23년 2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분기별로 수익성이 점차 더 제고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의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기점을 했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를 10월 31일에 했습니다. 아마 지금 표로 봤을 때 한 이쯤이 될 것 같은데 이쯤부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2월 들어서는 낙폭을 꽤나 좀 크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봤더니 거래액 성장률이 2분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둔화가 된 게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의 영업 확대로 인해서 경쟁 심화 우려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제약을 할 수 있는데 근시일 내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 도심 안에서 빠르게 확대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이미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과 굉장히 많이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해서 근원적인 영향력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기사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우버 CEO가 테슬라 로보택시 우버를 도입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협력을 시사하는 바를 보여줬었고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지금 함께 양대 상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버의 로보택시 확대를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라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역 자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로보택시라던가 광고를 꼽아볼 수 있고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도 우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버가 다시금 나갔기도 했고 다시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안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사업 지역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A 또한 계정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으로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조한 수익성과 거래액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의 22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버를 이렇게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이어집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